그 여자까지 당신이 선택했다고 믿었나요? 미안하지만 강민호 씨, 당신의 배신마저 제 설계 안에 있었어요. 한지수는 한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였고 강민호는 그녀가 세상 앞에 세운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다. 모두가 민호의 승진을 축하하던 밤,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지수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진짜로 끝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강민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다. 강민호 씨,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만든 가장 비싼 실험이었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낮았고 호텔 연회장의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조명보다 차가웠다. 강민호는 처음엔 그녀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백 명의 임원과 주주들 앞에서 새 전략총괄 사장으로 소개되었고 그의 옆에는 아내가 아닌 윤다은이 서 있었다. 다은은 그의 팔에 손을 얹은 채 얇게 웃고 있었고 지수는 가장 앞줄 중앙 테이블에 앉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와인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가 먼저 비웃듯 말했다. 당신 지금 질투하는 겁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질투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생겼을 때 하는 감정이에요. 라고 답했다. 다은이 일부러 더 가까이 붙으며 사모님, 오늘은 민호 씨가 주인공인 날이에요. 품위는 지켜주셔야죠. 라고 속삭이자 지수는 그제야 다은의 손목에 걸린 얇은 은색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 팔찌, 앞덩구 품위는 그 팔찌 아직 차고 있네요. 짧은 한마디에 다은의 미소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청담동 호텔 최상층 연회장은 한성그룹의 권력이 얼마나 세련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벽면에는 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입구 쪽에는 민호가 이끈 해외 투자 성과와 신사업 확장 그래프가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민호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평범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입사해 불과 몇 년 만에 그룹 핵심 계열사의 사장 자리에 오른 남자. 언론은 그를 흑수저 출신의 천재, 경영인이라 불렀고 일부 젊은 임원들은 그를 새로운 시대의 얼굴로 죽혀 세웠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오래된 주주 몇몇은 알고 있었다. 민호의 보고서가 처음 회장실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무리한 프로젝트에서 한 번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던 것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위험한 문장을 지우고 살아남을 숫자만 남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손의 주인이 한지수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 침묵이 싫었다. 그는 늘 자신을 향한 박수 사이에 끼어 있는 지수의 그림자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는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다. 사회자가 강민호 사장님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은 당연히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는 지수를 보지 않고 다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연회장 안에 공기가 얇게 찢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 미소를 지었다. 제 성공을 집안의 후광이나 결혼의 결과로만 보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진짜로 이해해 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다은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고 몇몇 임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수의 숙모뻘되는 한 이사는 낮게 민호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경고했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작품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성의 새 얼굴은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보통의 아내라면 자리에서 일어나 뺨을 때리거나 울음을 삼키며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 검은 가죽 수첩을 펴고 만년필 뚜껑을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민호가 마이크를 잡은 시간 다은이, 그의 손을 잡은 시간, 주주들의 반응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적어 내려갔다. 왼쪽 세 번째 테이블에 백전무가 지수를 훔쳐보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한성의 위기 때마다 지수가 단 한 번도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봐왔다. 그러나 오늘의 고요함은 달랐다. 고요하다기보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호는 그 얼굴이 불쾌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마디 해보시죠. 늘 그랬잖아. 회의실에서는 나보다 세수 앞을 본다고. 지수는 펜을 멈추고 글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회의가 아니에요, 민호 씨. 검증 종료일이죠.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윤다은은 그 순간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처음 지수를 만났던 날도 이런 분위기였다. 비가 오던 여의도의 한 비공개 라운지에서 지수는 다은에게 두꺼운 봉투와 계약서를 내밀었다. 얼굴에는 동정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계산이 끝난 제안을 내놓는 투자자의 표정이었다. 강민호 씨는 인정 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선택해주는 사람에게 약해요. 당신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면 됩니다. 그때 다은은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뒤 집안은 오래 무너져 있었고 그녀에게 상류층의 문은 언제나 유리벽 너머에 있었다. 그러나 민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진짜처럼 변하자 다은은 착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이 게임의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지수에게 도발했다. 하지만 지수가 팔찌를 언급한 순간 다은은 깨달았다. 그녀가 빠져나왔다고 믿은 유리벽은 사실 더 투명한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호는 지수의 수첩을 낚아채려 했지만 지수는 한 발 먼저 그것을 덮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는 결혼한 부부의 다툼이라기보다 적대적 인수합병 직전의 협상장 같았다. 민호가 이를 악물고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내려다보는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전부 당신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묻자 지수는 잔잔하게 웃었다.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의 욕망은 진짜였고 노력도 진짜였죠. 그래서 더 흥미로웠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민호에게는 모욕이었다. 그는 다은의 어깨를 감싸며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망민이 모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사람을 흥미로운 물건처럼 말합니다. 한성의 미래를 이런 사람이 계속 쥐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몇몇 젊은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민호가 오늘 단순히 외도를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연회장 뒤편의 대형 화면을 보았다. 아직은 그룹의 홍보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유리처럼 매끄러운 건물 외벽 연구소에서 웃는 직원들, 해외 지사 개소식에서 악수하는 민호의 모습. 그 장면마다 지수의 손길이 있었다. 민호가 처음 낸 전략안은 날카로웠지만 위험했고 그의 협상 방식은 대담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소모했다. 지수는 그를 다듬었다. 공개석상에서 어떤 문장을 삼켜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어떤 숫자를 강조하고 어떤 실패를 숨기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쳤다. 민호는 그것을 조언이라고 불렀고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감각이라고 믿었다. 지수는 그 착각을 방치했다. 아니, 키웠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가설을 붙들고 있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본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가설. 민호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에 너무 완벽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완벽한 대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잔인했다. 지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가 어느 겨울 새벽 과로로 쓰러진 그녀 곁에서 말없이 물수건을 갈아주던 날이 있었다. 그는 당시 아직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이었고
지수의 아버지는 긴 병상 끝에 그룹을 떠난 뒤였다. 그날 민호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은 얼굴로 당신은 꼭 이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파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수첩을 덮었다. 그때 그녀는 이 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민호는 회의실에서 다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수는 자신의 흔들림을 실수로 분류했다. 감정은 데이터에 넣지 않았다. 넣는 순간 모든 계산이 망가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그의 배신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도 그래서였다. 준비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속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한성의 오래된 고문 변호사가 지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대표님, 지금 멈추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터뜨리면 강민호 사장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도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화면을 바라본 채 답했다. 상처는 이미 발생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처리가 아니라 손실 확정입니다. 고문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가 물러나자 백전무가 다가와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 사장이 오늘 일을 이사회 안건으로 끌고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원피스의 선이 흐트러짐 없이 떨어졌고 목덜미의 진주 귀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민호는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수가 분노하면 감정적인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침묵하면 패배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언제나 양쪽 출구를 모두 막았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민호가 마이크를 내리지 않은 채 조롱하듯 말했다. 드디어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제 성공이 사실은 당신 허락 덕분이었다고. 지수는 그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행사 진행자에게 손짓해 다른 마이크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멀리까지 닿았다. 강민호 사장님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적인 판단과 공적인 자격을 구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모두가 직접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다은이 급히 웃으며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다은 씨 대사는 바꾸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아주 짧은 문장.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다은의 입술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몇몇 임원이 동시에 숨을 삼켰고 민호는 처음으로 다은의 손을 놓았다. 무슨 뜻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먼저 묻어났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밤 9시 40분. 그녀가 애초에 지정해둔 시간이었다. 연회장 뒤편 기술 담당 직원이 멀리서 지수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호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내 그림자 밖으로 나갔다고 믿은 순간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가장 진짜가 되는 순간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니까. 민호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차갑게 물러났다. 당신 지금 뭘 꾸민 거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지수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승자의 미소라기보다 오래된 실험지를 불태우기 직전의 연구자처럼 지쳐 있었다. 꾸민 게 아니라 기록한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것들을. 그때 대형 화면의 홍보 영상이 갑자기 멈췄다. 음악도 끊겼다. 연회장 안의 박수와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가 떠올랐다. 프로젝트 K, M, H. 첫 번째, 관찰 기록.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이 새 비전 발표 자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화면에는 민호가 몇 년 전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면접장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는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지수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처럼 흘러나왔다. 대상자는 높은 성취 욕구와 낮은 소속 안정감을
동시에 보인다. 적절한 승인과 경쟁 자극을 주면 단기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다은이 한 비공개 라운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지금 차고 있는 것과 같은 은색 팔찌가 놓여 있었다. 연회장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욕설을 삼켰고 다은은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민호는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배신당한 남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이 아닌 표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의 것이었다. 지수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확인한 장면들이었다. 대신 연회장에 앉은 주주들의 얼굴을 보았다. 충격, 공포, 계산, 혐오, 호기심, 모든 반응이 동시에 피어났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결과, 관찰 시작. 민호가 마이크도 잊은 채 다가와 낮게 물었다.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였어. 결혼도, 승진도 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작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곧게 폈다. 당신에게 길을 열어준 건 나예요. 그 길에서 누구 손을 잡고 누구를 밟고 어디까지 거짓말할지는 당신이 선택했어요. 화면 속 다은의 계약서 첫 장이 확대되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수는 민호의 곁을 지나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민호 씨, 오늘 밤 당신의 성공 신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성의 주가보다 먼저 당신 이름이 무너질 거예요. 대형 화면이 꺼진 뒤에도 연 회장은 한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 급히 조명을 다시 올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얼굴은 전과 같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강민호의 이름을 외치던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휴대전화를 움켜쥐었고 젊은 주주들은 영상이 내부 보안망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호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화면에 나온 영상은 너무 짧았다. 면접장 지수의 관찰 기록, 일부 다은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민호는 지수를 향해 걸어가며 낮게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검증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고 이런 짓까지 한 거냐고. 지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모욕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한 방식이 모욕적이었죠.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제 신상은 보호해준다고요. 라고 끼어들자 지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계약을 먼저 어긴 사람이 보호 조항을 요구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아요. 호텔 측 보안 직원들이 출입구를 막았고 한성그룹 홍보실장은 이미 기자 명단과 내부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반출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조용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수는 단지 분노해서 영상을 튼 것이 아니었다. 누가 어디에 앉을지, 어떤 직원이 영상 장비를 맡을지, 어느 시점에 홍보실이 개입할지까지 이미 정해두었다. 그는 치밀함에 질렸고 동시에 이상하게 더 분노했다. 자신이 속은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백전무가 다가와 강 사장, 오늘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라고 말하자 민호는 그를 노려보며 전무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한성의 사장이 아니라 한지수 대표의 장난감이었다는 걸 이라고 물었다. 백전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민호에게는 인정처럼 들렸다. 장난감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여러 번. 그날 밤 늦게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상할 정도로 말끔했다. 결혼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민호가 좋아하던 검은 가죽 소파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이 집은 두 사람이 살았다기보다 완벽한 생활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쇼룸 같았다.
민호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 지수는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3개를 올려둔 상태였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하나는 지분 및 직무 조정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민호의 이름으로 분류된 위험평가 보고서였다. 민호는 서류 제목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뒀어. 대체 언제부터야? 지수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당신이 다은 씨에게 처음으로 회사 밖 저녁 약속을 제안한 다음 날부터요. 라고 답했다. 그 차분함이 민호를 더 자극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당신은 내가 무릎 꿇고 돌아오길 바란 거지. 그래서 일부러 날 시험하고, 일부러 저 여자를 붙이고, 일부러 내가 넘어지길 기다린 거야. 지수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멈추길 기다렸어요. 그 말에 민호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 아주 잠깐 동안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떠올랐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기회는 당신이 다은 씨에게 제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고 말한 날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는 그녀가 당신에게 제 결제 라인을 우회하자고 제안했을 때였고, 세 번째 기회는 오늘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죠. 당신은 3번 다 선택했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선택했다고 당신이 판을 깔아놓고 내가 그 위를 걸었다고 내 잘못이라고 지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 질문은 그녀가 예상한 것이었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민호의 구두 끝에 밟힌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 구두도 그녀가 골라준 것이었다. 첫 이사회 데뷔날 너무 싼 구두를 신고 온 그에게 조용히 건넸던 것. 그때 민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맙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그 기억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수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판을 깐 건 맞아요. 하지만 배신을 명령한 적은 없어요. 민호는 그날 밤 집을 나가 다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다은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나 문을 연 다은의 얼굴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그녀는 이미 짐가방을 반쯤 싸둔 상태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 2대와 서류 복사본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 어디 가려고 했어? 다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울먹이는 얼굴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민호가 가장 약해지는 얼굴. 무서웠어요, 민호 씨. 대표님이 저를 버릴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모든 책임을 저한테 씌우려 할 거예요. 민호의 턱이 굳었다. 시키는 대로 어디까지가 시킨 거였어? 다은은 대답하기 전 계산했다. 전부 말하면 자신은 끝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민호를 잃는다. 그래서 그녀는 절반만 꺼냈다. 처음 접근은 대표님 짓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그 집에서 숨막혀 하는 걸 봤으니까. 그 말은 민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눌렀다. 민호는 다은이 보여준 자료 일부를 밤새 읽었다. 거기에는 지수가 작성한 행동 반응 보고서, 민호가 특정 자극에 보인 판단 패턴, 그리고 승진 전후 대인 관계 변화에 관한 메모가 있었다. 문장은 건조했다. 대상자는 공개적 인정 이후 배우자에 대한 방어적 공격성이 증가했다. 대상자는 낮은 출신 배경을 보상하기 위해 권위적 언어를 자주 사용했다. 민호는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벌거벗겨진 느낌을 받았다. 다은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표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감시당하면 미쳐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구원처럼 붙잡았다. 그렇다.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수가 너무 완벽하게 자신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자신은 숨 쉴 곳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다. 정말 그랬나? 다은의 손을 처음 잡은 것도, 지수의 이름을 무대에서 지운 것도 자신의 입이었다. 민호는
그 목소리를 밀어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강남 본사 꼭대기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했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조차 정돈되어 있었다. 회의실 한쪽 대형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빛났고 테이블 위에는 민호의 직무 정지 여부와 신사업 투자안 재검토 문건이 놓였다. 한 사회이사가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어젯밤 영상은 그룹 리스크를 지나치게 키웠습니다. 강민호 사장의 사생활 문제와 별개로 대표님께서 임원을 장기간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분리하려 합니다. 강민호 사장의 직무상 판단 문제, 그리고 제가 설계한 내부 평가 모델의 윤리 문제. 회의실이 술렁였다. 백 전무가 조심스럽게 대표님 본인에 대한 책임도 논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묻자 지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책임은 회피하면 약점이 되고 먼저 인정하면 구조가 됩니다. 한성은 지금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는 균열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수는 혼자 대표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K, M, H 라고 적힌 검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지 못하고 한참 바라만 보았다. 그 안에는 민호의 성장, 곡선, 실패 가능성, 보상 자극에 대한 반응, 다음 투입 시점, 그리고 결혼 생활 유지 가능성에 관한 냉정한 문장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파일 가장 아래 공식 문서가 아닌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중단 가능성 검토. 그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민호가 아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오늘은 이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수는 그때 정말로 멈추려 했다. 민호를 너맨도 남편으로 볼 수도 있었고 자신을 한 번쯤 약한 사람으로 허락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날 그 메모를 찢어버렸다. 사랑은 변수였다. 변수는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그 선택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오후 3시 지수는 여의도의 한 조용한 라운지에서 다은을 만났다. 다은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고 지수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작았지만 분위기는 법정만큼 날카로웠다.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버리실 건가요? 지수는 대답 대신 얇은 서류를 밀어놓았다. 보호조항은 유지됩니다. 단, 당신이 사본을 외부에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은은 웃었다. 예전처럼 겁먹은 웃음이 아니었다. 이제 조건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잖아요.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다은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민호 씨는 대표님을 증오하지만 동시에 아직 대표님 반응을 기다려요. 그리고 대표님은 그 사람을 실험체라고 부르면서도 어젯밤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눈을 피했어요. 제가 본 건 계약서보다 그게 더 비싼 정보였어요. 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다은 씨, 당신이 그 정보를 다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은은 그 질문에 상처받은 듯 웃었다. 늘 그런 식이시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쓸모로 판단하고 감정까지 관리 가능한 자산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표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를 고용한 순간부터 이미 질투한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의 말은 무례했지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그 침묵을 승리로 착각한 다은은 더 밀고 들어왔다. 저는 이제 돈만 받고 사라질 생각 없어요. 민호 씨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면 저는 그의 옆에 있을 거예요. 대표님이 만든 남자를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 순간 지수는 낮게 웃었다. 웃음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많았다. 당신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은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새 주인을 물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당신이 계약을 벗어나면 저는 당신을 벌 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해줄 거예요. 그게 더 빠를 테니까. 그날 저녁, 민호는 한성그룹 일부 주주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장소는 종로의 오래된 회원제 레스토랑이었다. 나무 벽과 낮은 조명, 오래된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침묵이 흐르는 곳이었다. 민호는 다은이 건넨 자료를 정리해 가져갔다. 그는 지수를 내부 평가 시스템을 빌미로 임원을 사적으로 통제한 위험 인물로 몰아갈 생각이었다. 몇몇 주주는 이미 그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지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너무 오래 한성을 통제해왔다고 느꼈다. 민호는 그들의 불만을 정확히 건드렸다. 한성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사생활이 아니라 한지수 대표가 사람을 설계하고 폐기하는 방식을 경영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한 원로 주주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강 사장은 무엇을 원합니까? 민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임시이사회에서 대표 권한 정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신사업 투자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가 한성의 미래를 증명하겠습니다. 그 시간 지수는 대표실에서 민호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사장님이 주주들을 설득 중입니다. 대표님의 평가 모델을 문제 삼고 신사업 투자안을 명분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수첩 표지를 눌렀다. 예상된 경로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다은이 민호에게 넘긴 자료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다. 그녀가 계약서 일부만 가져간 줄 알았는데 민호의 손에 들어간 문건에는 지수의 개인 메모 조각까지 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다은이 스스로 판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윤다은 씨, 동선을 확인하세요. 외부 접촉이 있으면 기록만 하세요. 막지는 마세요. 비서실장은 놀라 막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지수는 수첩을 펼치며 짧게 답했다. 스스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지 봐야 해요. 그러나 펜을 든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이 게임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밤이 깊었을 때 민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차를 내려다보았다.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진짜로 마주 앉아 밥을 먹은 날은 많지 않았다. 민호는 늘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렸고 지수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길에 돌을 치웠다. 서로를 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각자의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했을 뿐이었다. 민호는 지수를 넘어섬으로써 자신의 출신을 지우려 했고 지수는 민호를 완성함으로써 버림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그 구조가 오늘 무너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민호였다. 오르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자. 이번엔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호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투자안 정말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 이름을 되찾기 위한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대상자는 명예손상 이후 회복보다 지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아래 한참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몰렸다. 공식 일정에는 단순한 전략검토 회의라고 적혀 있었지만 임원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강민호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지수가 그를 완전히 끊어낼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민호는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얼굴에는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일부러 지수를 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준비한 투자한 자료를 올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성 퓨처링크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시장은 우리가 내부 스캔들 때문에 흔들린다고 판단할 겁니다. 백 전무가 조심스럽게 위험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위험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관리가 아니라 겁입니다. 한성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불안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모두가 알았다. 지수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민호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그는 자료를 잘 만들었다. 숫자는 공격적이었지만 매력적이었고 해외 파트너사의 성장률 플랫폼, 확장성 초기 시장, 선점 효과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직원은 분명 여기에 없었다. 지금의 민호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았고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척하면서도 시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줄 알았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운 기술을 자기 구원을 위해 쓰고 있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대표님, 이 투자한 자체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강 사장의 사생활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민호가 비웃었다. 또 관찰 기록입니까? 제 표정과 호흡까지 분석해서 제가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리시려고요.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답했다. 아니요. 이번엔 당신이 직접 남긴 숫자만 볼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화면에 프로젝트의 내부 리스크 보고서가 나타났다. 민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보고서는 아직 최종 결제 전 문건이었다. 지수는 문서의 몇 줄을 확대했다. 인력 재배치 규모, 협력업체 손실 가능성 초기, 투자금 회수 지연 시, 소액 주주 피해 예상치.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수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어제 오후까지 강 사장님 결제 대기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피해 예상치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호는 숨을 고르며 초기 단계의 가정일 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과장하면 투자 기회를 놓칩니다. 라고 답했다. 지수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그럼 협력업체 구조조정 가능성도 가정입니까?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단기 손실도 가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는데 방해되는 숫자입니까? 민호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이 질문이 투자안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다. 회의는 결론 없이 중단되었다. 민호는 자료를 챙기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다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식 출입증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태연했다. 민호가 낮게 여긴 왜 왔어? 라고 묻자 다은은 주변을 살핀 뒤 작은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대표님이 숨긴 원본 일부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몰렸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됐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민호 씨, 지금 밀리면 끝이에요. 대표님은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기록하지 못해요.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민호는 USB를 쥔 채 한참 말이 없었다. 다은은 그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호는 뜻밖에도 너는 어떻게 이걸 가져왔어? 라고 물었다. 다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게 중요해요.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중요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속은 것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너도 나를 속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은은 처음으로
민호 앞에서 완벽하게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분노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대표님은 저를 돈으로 샀고 당신은 저를 구원처럼 붙잡았어요. 두 사람 다 저를 사람으로 본 적 없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에는 잔인한 진실이 있었다. 그는 다은을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숭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랐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이어 말했다. 그래도 저는 선택했어요. 당신 편에 서기로. 대표님은 당신을 끝내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오늘 밤 주주들 앞에서 이걸 열 거야. 한지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보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등이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준 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사보는 아직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종로의 회원제 레스토랑에서 다시 주주들을 만났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지수의 통제 방식에 불만을 품은 원로 주주들, 민호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에 기대를 거는 젊은 투자자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기는 쪽에 붙으려는 사람들까지. 민호는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다은이 건넨 파일 일부를 띄웠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K, M, H의 초기 설계 문건 조각들이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 이유, 성장 자극, 설계, 외부 감정, 변수, 투입 검토, 방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한 주주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사실이면 한 대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하지만 이건 개인의 외도가 아니라 한성의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임원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패하면 폐기하는 방식이 과연 경영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므로 극일은 그러나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파일 생성 날짜를 본 순간 그는 아주 잠깐 멈칫했다. 날짜는 그가 지수에게 청혼하기 전이었다. 그 날짜는 민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결혼도 프로젝트였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피처럼 번졌다. 그가 처음 지수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한성 신사업 전략 발표회에서 그는 모두가 지나친 작은 시장 변화를 지적했고 지수는 발표가 끝난 뒤 그에게 다가와 당신은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읽네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의 가난한 이력서가 아니라 머릿속을 봐준 것 같았다. 그 기억이 모두 조작이었다면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한 원로 주주가 강 사장 내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자료를 공식 제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민호는 잠시 늦게 대답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하면서도 속이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기기 위해선 지수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런데 지수를 무너뜨리는 순간 자신이 믿었던 첫 번째 인정마저 거짓이 될지도 몰랐다. 한편 지수는 강남 본사 대표실에서 다은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윤다은 씨가 강 사장님에게 일부 파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외부 언론 관계자와도 접촉했습니다. 지수는 펜을 멈췄다. 그것은 다은이 단순히 민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판 전체를 흔들 생각이라는 뜻이었다. 비서실장이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원본 공개 전에 자료 회수 절차를 이라고 말하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막으면 제가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흘러가게 두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워졌다. 다은이 가진 조각은 전체 맥락을 모른다. 조각은
언제나 진실보다 위험했다. 진실은 해석을 요구하지만 조각은 사람들의 분노를 바로 자극한다. 지수는 프로젝트 K, M, H 파일을 열었다. 오래된 기록 사이에 끼워둔 찢어진 메모에 남은 반쪽이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 반쪽에는 그녀가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민호가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서들이 막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유리벽 밖 서울의 불빛만 남기고 조용해졌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지수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제 설명해봐. 내가 당신한테 뭐였는지. 지수는 USB를 바라보다가 민호를 보았다. 이미 답을 정하고 온 사람에게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민호가 책상을 짚고 몸을 숙였다. 결혼 전부터였어. 내가 네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대상자였던 거야. 맞아. 지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긍정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웃었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웃기지. 나는 당신이 나를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싶었어.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그 말에 지수의 표정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민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한테 나는 증명해야 할 남자가 아니라 증명에 쓰인 남자였군.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까스로 감정을 눌렀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이었고 위험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실험은 아니었어요. 민호가 바로 되물었다. 어떤 순간이 아니었는데. 지수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겨울 새벽의 물수건, 아무도 없는 병실 같은 침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밤. 그 기억은 너무 사적이어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약점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다른 말을 선택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여러 번.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당신의 문제야.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회를 줬다고 말하지. 그는 USB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걸 공개할 거야. 당신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할 거야. 지수는 그를 막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공개하세요. 하지만 조각난 진실은 먼저 던진 사람부터 배워요. 민호가 나간 뒤 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그녀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어 찢어진 메모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다. 거기에는 오래전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이 남아 있었다. 중단 사유 대상자에 대한 감정 개입 가능성.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감정 개입. 얼마나 건조한 표현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도망길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은이었다. 영상 속에서 다은은 한 언론사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다. 저는 한지수 대표에게 고용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강민호 씨만이 아닙니다. 한성 전체가 그녀의 실험실이었어요. 지수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달랐다. 다은은 민호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판을 태우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지수는 회사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을 호출했다. 그녀는 모든 원본 기록과 결제 라인 프로젝트 리스크 보고서, 다은의 계약 위반 증거를 분류하도록 지시했다. 고문 변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표님, 이렇게 되면 내일은 강민호 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본인도 이사회에서 공격받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백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원본까지 준비하십니까? 지수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서울은 아직 잠들지 않았고 한성의 불빛도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다. 제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조각난 진실로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둘 수 없어서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낯설었다. 예전의 지수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만 골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승리보다 정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성장인지 또 다른 통제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동이 트기 전 민호는 혼자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는 다은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도 없었다. 손에는 USB가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수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조각난 진실은 먼저 던진 사람부터 벤다. 그는 룸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성공한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붙잡은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가난했던 집, 늘 굽신거리던 어머니, 명함 하나 없는 아버지,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가능성을 말해준 지수. 그는 이를 악물었다. 동정받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결정을 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지수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녀가 숨긴 전체 프로젝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그것이 자신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성공이 자기 것이라고 믿은 순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실패마저 남의 책임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임시이사회는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전쟁터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 복도에는 법무팀, 감사팀, 비서실 보안팀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모든 출입자는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등록해야 했다. 강민호는 그 절차를 보며 비웃었다. 이제 와서 막아봐야 늦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하자 백전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의 손에는 검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다은이 넘긴 USB와 전날 밤 정리한 발표 자료가 있었다. 그는 오늘 한지수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그녀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들어야 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주주들과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도덕적 분노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느 쪽의 몰락이 자신에게 더 이익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 시선들을 잘 알았다. 한때 자신도 그렇게 살아남았다.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밤샘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알아차렸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 작게 눌린 만년필 자국, 평소보다 조금 늦은 걸음,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짧게 숨을 고르는 습관. 지수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실이 민호에게 묘한 만족을 주었다.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자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오늘 제 개인적 잘못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의 경영권이 한 사람의 사적 실험 위에 놓여 있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했고 화면에는 프로젝트 K, M, H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민호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지수 대표는 저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민호의 마지막 자존심을 파극했다. 민호가 첫 번째 파일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열리고 윤다은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다은은 전날과 달리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연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호는 당황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다은은 민호를 보지 않고 의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도 관련 당사자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다. 다은은 그 표정을 보고 용기를 얻은 듯 말을 이었다. 저는 한지수 대표에게 고용되어 강민호 사장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는 강 사장님이 들고 계신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자료를 이사회와 주주 측에 제출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다은은 자신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의 분노를 이용해 회의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격을 올리려 한 것이다. 다은이 가방에서 서류와 저장 장치를 꺼내는 순간 지수의 비서실장이 조용히 감사팀장에게 손짓했다. 감사팀장은 다은이 내민 저장 장치를 받지 않고 투명한 증거 봉투를 먼저 내밀었다. 제출 절차에 따라 봉인 후 원본성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이 정도의 공식 절차까지 준비되어 있을 줄 몰랐다. 민호가 이를 악물고 한지수, 이것도 네가 준비한 거야 라고 묻자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호 씨, 당신은 늘 상대가 당신처럼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믿죠. 그래서 매번 한 박자 늦어요. 회의실 한쪽 대형 화면이 민호의 노트북 화면에서 내부 감사 시스템 화면으로 바뀌었다. 보안 담당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제 오후부터 프로젝트 K, M, H 관련 비인가 사본 유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윤다은 씨가 보유한 파일은 전체 기록의 일부이며 생성 일자와 편집 흔적이 원본과 다릅니다. 다은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조작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저를 고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그 사실은 숨기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당신이 팔려고 한 건 진실이 아니라 당신에게 유리한 모양으로 잘린 칼날이었죠. 그때 화면의 첫 번째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다. 연회장에서 모두가 보았던 짧은 장면이 아니었다. 몇 년 전 한성그룹 신사업 발표회 뒤 젊은 민호가 지수와 처음 대화하던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화면 속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무표정했고 민호는 긴장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지수의 음성이 기록으로 흘러나왔다. 대상자는 높은 분석 능력과 강한 보상 욕구를 동시에 보인다. 단,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인정 욕구가 윤리 판단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화면은 시간이 흐르듯 바뀌었다. 민호가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던 날, 실패 보고서를 숨기려다 지수에게 제지당하던 날, 협력업체 책임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고도 성과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던 날, 장면마다 지수의 개입이 있었다. 어떤 때는 그를 살렸고 어떤 때는 그를 멈췄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당한 증거를 보러 왔는데 화면은 더 잔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이 매번 선택할 수 있어라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영상은 다은의 계약 장면이었다. 여의도 비공개 라운지 테이블 위의 계약서, 그리고 은색 팔찌.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명했고 지수는 차갑게 조건을 설명했다. 강민호 씨에게 접근하되 신체적 관계를 유도하거나 불법적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그의 판단 패턴과 권력 상승 이후에 경계 위반 여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중단 요청이 가능하며 중단 시 보호 조항은 유지됩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다. 다은이 급히 외쳤다. 하지만 대표님은 저한테 그 사람의 약점을 알려줬어요. 어떤 말을 해야 흔들리는지도요. 화면 속 지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상자가 당신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강요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당신은 단 거울이 권력을 욕망하기 시작하면 실험은 중단됩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문장까지 영상에 남아있다는 걸 몰랐다. 민호는 다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사랑도 증오도 아닌 낯선 피로가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자료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호의 신사업 투자한 수정 기록이었다. 그는 위험 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삭제했고 피해 예상치를 낮춰 표기했으며 내부 반대 의견을 일정 지연 우려라는 문구로 축소했다. 감사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수정은 강민호 사장 본인의 계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윤다은 씨와의 사적 메시지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일부가 나타났다. 다은이 쓴 문장이었다. 지금 물러서면 당신은 평생 한지수의 작품으로 남아요. 민호의 답장은 짧았다. 내 이름으로 이겨야 해.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변명할 수 없었다. 지수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위험 보고서를 결제함에 남겨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고 멈추면 최소한 경영자로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거칠게 웃었다. 다시 시작할 기회라니. 당신은 끝까지 위에서 허락하는 사람처럼 말하는군. 지수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굳었다. 맞아요. 그게 제 오만이었죠.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지수를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까지 자료 안에 넣어두었다. 다음 화면에는 내부 평가 모델의 윤리 위반 가능성, 대표 책임 범위 프로젝트 폐기 권고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작성자는 한지수였다. 백전무가 놀란 목소리로 대표님, 이건이라고 말하려 하자 지수가 막았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를 성장시킨다는 명목으로 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윤다은 씨를 투입한 결정은 제 책임입니다. 그 결정은 경영적 판단으로 포장되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잘못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 순간 지수가 완전히 부정하거나 냉정하게 빠져나가길 바랐다. 그래야 자신이 더 쉽게 미워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자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었다. 다은은 급히 끼어들었다. 그럼 저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용당했어요.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로 선택했죠. 두 사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수조차 쉽게 보지 못하던 장면이었다. 겨울 새벽에 펜트하우스 조명이 낮게 켜진 침실 앞 복도, 그리고 물수건을 들고 나오는 민호의 모습. 화면 속 그는 아직 권력의 꼭대기에 오르기 전이었다. 지수는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영상은 보안 카메라의 무음 기록이었지만 곧 지수의 수첩 기록을 읽는 음성이 겹쳐졌다. 중단 사유 검토, 대상자에 대한 감정 개입 가능성. 오늘 그는 아무 대가 없이 곁에 있었다.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는 숨이 막히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그가 가장 듣고 싶었고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고백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똑바로 보았다.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을 모두에게 내놓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에 가까웠다. 영상은 곧 다음 문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다. 감정은 통제 가능한 변수로 분류한다. 그 문장이 뜨자 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수를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다. 그날 멈췄다면 달라졌을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가까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다. 지수는 한참 뒤에야 답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당신도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다. 당신은
나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망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나도 꽤 열심히 나를 망쳤군. 그 말은 자주였지만 처음으로 진실에 가까웠다. 다은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급히 외쳤다. 지금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대표님은 불법에 가까운 실험을 했고 강 사장님은 피해자예요. 저는 증인이고요. 지수는 다은을 향해 돌아섰다. 증인이 되려면 전체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젯밤 언론사에 자료를 팔려고 했던 기록 민호 씨를 자극해 투자안을 밀어붙이게 한 메시지. 그리고 나를 협박하기 위해 계약서 일부를 편집한 사실까지. 다은의 얼굴이 굳었다. 감사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의장은 긴 침묵 끝에 임시 결정을 내렸다. 강민호는 신사업 투자안의 위험 은폐와 직무 판단 문제로 즉시 직무 정지되었다. 윤다은은 계약 위반 및 자료 유출 시도에 대해 법무 검토를 받게 되었고 한지수 역시 내부 평가 모델과 사적 개입 문제로 별도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것은 지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를 무너뜨렸지만 자신도 무대 위에 올라가 칼날을 맞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지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강민호 씨의 성과는 모두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과가 진짜라고 해서 그 과정의 선택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제 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로 프로젝트 K, M, H는 종료합니다. 그녀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을 프로젝트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박수도 야유도 없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방금 권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민호는 지수를 불러 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다은도 주주들도 카메라도 없었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이 말한 새 후보 정말 있었어. 연회장에서 나를 끝내고 바로 다른 사람을 올릴 생각이었나. 지수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 너머 서울은 너무 맑았고 그 맑음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 뒤 대답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호는 웃지 않았다. 나를 끝까지 도구로 쓰고 마지막엔 당신 자신까지 도구로 썼군. 지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나도 나를 피해자라고만 부를 수 없게 됐어. 그게 제일 끔찍해. 지수의 눈에 아주 짧은 통증이 스쳤다.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그녀는 그 등을 붙잡지 않았다. 오늘의 승자는 아무도 아니었다. 다만 줄이 끊어진 인형들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서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한성그룹 본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복도를 걸을 때도 목소리를 낮췄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강민호의 직무정지 공지는 공식 메일로 내려갔고 신사업 투자안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윤다은의 자료 유출 시도는 법무팀으로 넘어갔으며 한지수의 내부 평가 모델 역시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절차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있었지만 정리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수는 대표실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늘 숫자와 보고서, 리스크표로 가득했던 모니터가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대표님, 윤리위원회 일정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검은 가죽 수첩 위에 머물러 있었다. 수첩은 오래도록 그녀의 무기였고 방패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족쇄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같은 시각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무실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먼저 허리를 숙였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회의는 늘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제 보안 직원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분명하게 말했다. 강 사장님, 임시 출입증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유효합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력은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 민호는 상자 속에서 낡은 명함 케이스를 발견했다. 처음 한성에 입사했을 때 쓰던 것이었다. 싸구려 금속 케이스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 시절에 자신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믿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이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권력.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가장 쉽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먼저 짓밟았다. 지수의 탓만 하기에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했다. 윤다은은 법무팀 회의실에서 마지막 진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목의 은색 팔찌는 이미 증거물로 제출된 뒤였다. 변호사는 감정 없이 말했다. 계약 위반과 자료 유출 시도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지수 대표의 지시구조가 있었던 만큼 형사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방향의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대신 언론 접촉 금지와 내부 자료 반환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지수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다은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한때는 이 여자를 이기고 싶었다. 이 여자의 남편을 빼앗고 이 여자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 여자가 만든 계단을 자기 발로 올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은 계단의 꼭대기가 아니라 차가운 회의실 한가운데였다. 다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대표님은 좋겠어요. 저를 벌할 수 있어서. 지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끝내려고 왔어요. 다은은 그 말에 날카롭게 웃었다. 대표님은 늘 끝낸다고 말하죠. 프로젝트도 계약도 사람도.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본 적은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믿는 거요. 지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은은 그 흔들림을 보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을 이었다. 저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욕심도 냈어요. 그런데 대표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저를 고용한 순간 이미 민호 씨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버림받을까봐 먼저 버릴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지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나는 믿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통제했어요. 다은의 표정에서 잠깐 승리감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지수의 인정은 다은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저지른 선택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보상은 계약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 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파멸을 팔 수는 없어요. 그건 당신이 나에게서 배워서는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지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만나자.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성 본사 옥상 정원이었다. 지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약속 시간에 그곳으로 올라갔다. 바람은 차가웠고 아래로는 퇴근길 차량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민호는 난간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지수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예전엔 여기서 내려다보면 내가 이 도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 지수는 그의 옆에 섰다. 당신은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원했어요. 민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늘 내 안을 너무 잘 봤지.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는지 미워한다고 믿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야. 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만들고 싶었는지, 지키고 싶었는지, 사랑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는지 오래도록 구분하지 못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케이스를 꺼내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기억해. 당신이 첫 이사회 전에 버리라고 했던 거. 지수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녀는 새 구두와 새 명함 케이스를 준비해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한성의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그 말은 도움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그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는지도 몰랐다. 민호가 말했다. 나는 그날 고마웠어.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까지 창피해지더라.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었어. 당신이 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결국 당신까지 지우고 싶었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내 잘못이야. 다은을 택한 것도, 숫자를 숨긴 것도, 무대에서 당신을 모욕한 것도, 당신이 판을 깔았다고 해도 발을 내디딘 건 나였어. 지수는 손을 천천히 모았다. 그녀는 평생 이런 순간에 맞는 문장을 준비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어떤 문장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신히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사과해야 해요. 나는 당신을 믿는 대신 증명하려 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래 불타고 난 뒤에 재처럼 무겁고 희미했다. 그날 정말 멈추려 했어. 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내 옆에서 밤새 있었던 날, 그날 나는 수첩에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썼어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왜 안 멈췄어? 지수는 한강 위로 번지는 불빛을 보았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건지,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서 곁에 있는 건지 구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변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면 덜 아플 줄 알았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참 비겁했네.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배신했고 당신은 배신당하기 싫어서 사랑을 실험했어.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안쪽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너무 가벼웠다. 민호는 한성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과 내부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불태우지는 않겠다고 했다. 지수는 그 결정을 막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신사업 투자안에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실무진에게 넘겨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호는 잠시 놀란 얼굴을 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내 성과 중에 진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 지수는 조용히 답했다. 있었어요. 당신의 욕망도 진짜였지만 능력도 진짜였어요. 다만 능력이 사람을 밟을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민호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예전 같았으면 모욕으로 들었을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마지막 조언처럼 들렸다. 그는 명함 케이스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언젠가 내가 내 이름으로 다시 설 수 있으면 그때는 당신이 만든 내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나였으면 좋겠어. 지수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한성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민호의 직무 정지와 투자한 재검토 윤다은과의 계약 분쟁 처리, 그리고 한지수의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이 담긴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반응했다. 어떤 이들은 지수를 냉혹한 조종자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민호의 배신과 위험, 은폐를 더 큰 문제로 봤다. 또 어떤 이들은 다은을 피해자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를 기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의 결론을 좋아했지만 이번 사건은 하나의 이름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윤리위원회 앞에 선 지수는 방어문 대신 짧은 진술을 선택했다. 저는 성과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자로서도 배우자로서도 선을 넘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이후 그녀는 일정 기간 대표 권한 일부를 내려놓고 내부 평가 시스템 전체를 폐기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일부 주주는 반발했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더 완벽한 통제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치를 없애는 쪽을 택했다. 윤다은은 서울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성의 세계에서는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정산금을 받고 작은 컨설팅 회사의 계약직 자리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와 검은 차량, 민호의 옆자리와 지수의 불안한 시선이 한꺼번에 사라진 삶은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점을 외워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상하게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용서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도 나를 팔지 않는 법을 배워볼게요. 지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수첩 한쪽에 윤다은이라는 이름을 적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 대신 한 문장을 적었다. 누구도 타인의 결핍을 계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은 보고서가 아니었고 관찰 기록도 아니었다. 어쩌면 반성에 가까웠다. 한 달 뒤 지수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정리했다. 결혼사진은 이미 내려졌고 민호의 옷장도 비워져 있었다. 남은 것은 프로젝트 K, MH라고 적힌 검은 파일과 오래된 수첩들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한 장씩 넘겼다. 민호의 면접 기록, 첫 발표의 평가, 승진 경로, 다음 투입 계획, 위험 보고서, 중단 검토 메모. 모든 문장은 과거의 지수가 얼마나 정교하게 두려움을 숨겼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연회장 밤에 적은 문장이었다. 결과 관찰, 시작. 그 아래에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다음 후보 검토. 지수는 만년필을 들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그었다.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다. 그녀는 세 문장을 적었다. 다음 후보는 없다. 먼저 나를 검토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처럼 느껴졌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지수는 한성의 젊은 실무진들과 작은 회의를 열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진짜로 들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는 평가받는 것보다 함께 실패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얼어붙었지만 지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실패를 숨기게 만드는 구조가 가장 비싼 손실을 만듭니다. 그 말은 민호를 향한 늦은 애도 같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판결 같기도 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자 본사 로비를 걸었다. 유리문 밖에는 시올의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누군가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자신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을 배우는데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휴대전화에는 민호에게서 온 짧은 메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방의 작은 제조사에서 외부 자문을 시작했다고 했다. 직함은 낮아졌고 연봉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일을 해보겠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당신도 당신을 그만 처벌하길 바란다. 지수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멈춰섰다. 용서는 아니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걸어 나왔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검은 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빛들이었다. 지수는 그 흔들림을 처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풍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낮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는 끝났어. 이번에는 강민호를 향한 말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사랑 대신 통제하려 했던 오래된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문장이었다.